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2025년을 맞이해서 특강들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특강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류 인구인 60년대생에 대해서 다뤘다면 오늘은 가장 새로운 세대, 베타 세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누가 만든 말이냐면 호주 출신의 인구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마크 맥크들린이 내린 정의. 그러니까 뭐 완전히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부르고, 그리고 베타 세대는 올해부터 태어나서 2039년까지의 세대를 베타 세대로 부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대 갈라치기 그런 것을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떤 세상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래 채널에 투표를 받아봤어요. 이 친구들이 살아갈 미래 어떨 것 같냐? 이전 세대보다 좋은 세상을 살아갈 것 같다. 이전 세대보다 힘든 세상을 살아갈 것 같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 설문조사 결과는 마지막에 공개를 드릴 거고요. 지금의 여러분들 생각, 그리고 콘텐츠를 다 보시고 나서의 생각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친구들의 미래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첨단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30년, 40년 발달해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태어났을 때부터 챗GPT라든지 그런 쓸모 있는 AI,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세상을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자율주행도 가능한 이런 AI들이 탄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림 그려달라면 그려주고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이런 AI예요. 자, 그래서 컴퓨터, 인터넷, TV, 스마트폰만큼이나 일상화되어 있는 AI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건 너무 확실한 부분이고, 발달된 휴머노이드 로봇과 살아갈 가능성이 99.9%, 세상이 멸종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미 코앞까지 발전을 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당연히 이 친구들은 운전 안 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도 미국의 테슬라 FSD 뭐 13 버전이라든지 중국의 화웨이 이런 것들은 거의 운전대에 손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운전을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동수단에 이비톨이라고 하죠. 수직으로 이륙해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는 드론 택시 같은 것들, 그게 교통수단의 옵션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세대이고, 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뭐 젠슨왕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거라고 했는데, 이 베타 세대가 이제 중년이 되고 그랬을 때는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각종 암호 체계라든지 그런 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운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신물질 개발 같은 것들도 가능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주 쪽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화성에 인류가 도착한 것을 목격할 세대이기도 하고, 이주를 하게 된 첫 번째 세대가 될지도 모르겠죠. 물론 그것을 원한다면은. 자,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살아갈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 미래에 어떤 기술이 있을지는 도저히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좋아져 있을 것 같기는 하다. 부작용도 있겠지만. 더 확실한 건 이겁니다. 이 친구들은요, 22세기를 경험하게 돼요. 2100년 이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면은. 자, 지금 아이들의 기대 수명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의학 수준이라고만 하더라도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4세이기 때문에 80세 이상을 일단 기본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앞으로 뭐 유전공학이라든지 그런 게 좋아지게 된다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이 베타 세대, 이 폭이 이렇게 되는데요. 2040년이 되면 이 친구들이 다 태어나서 1살부터 15살이 될 거예요. 2040년에. 자, 그리고 꿈의 숫자처럼 보이는 2100년에 이 친구들이 몇 살이냐면 61세에서 75세. 이제 노년층으로 슬슬 들어가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0년을 넘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이 친구들이 우리가 부르는 MZ세대의 자녀들이라는 거. MZ세대의 그 연도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90년대에서 2000년생의 부모들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부모 세대의 특성을 토대로 이 친구들의 가치관 변화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게 되면은 요 부분에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지금 2025년생 아이를 낳을 분들은 아마 90년대생 위주일 거고요. 그리고 베타 세대의 마지막 탄생 연도인 2039년에는 00년대생의 부모를 두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모 세대는요,
태어났을 때부터 선진국을 경험한 세대예요. 옛날 어른들처럼 한 푼이라도 아끼고 진중하고 그런 부모가 아니라 많이 놀고 많이 쇼핑하고 그랬던 세대. 그래서 애들도 그렇게 살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가장 강한 부모 세대를 두고 있죠. 집단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해야 하는 성향은 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부모가 현명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자유롭게 기를 거고요. 부모가 이기적이면 아주 이기적인 세대로 베타 세대들이 성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과 취업에 대해 보다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부모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힘들게 학원 다니고 입시하고 취업했는데 별로 얻는 게 없더라. 그냥 부동산이라든지 코인에 가지고 돈 버는 게 최고더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를 지향할 가능성 굉장히 높죠. 옛날이나 이제 회초리 들고 뭐 그랬으니까. 저는 심지어 요즘 겨울이라 스키장 다니고 있는데 곤돌라에서 아빠가 아들한테 이제 얼굴 주먹으로 맞는 것도 봤어요. 그런 것까지 이제 곳곳에서 목격하게 되는 게 현재인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은 가족의 형태에서 자라온 부모 세대예요. 여러 명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특성은 부모들도 적을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한 명 있거나 없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아이들도 여러 명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건 그래서 생소하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 뒤에 좀 더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모 세대는요. 유튜브에 중독된 세대예요. 자, MZ세대의 부모가 TV 중독 세대였다면 이제 베타 세대의 부모는 유튜브 중독 세대. 그래서 말투나 생각도 유명 유튜버들과 좀 비슷합니다. 특히나 남자친구들 요즘에 제가 목격하게 되면은 말이 빠르고 좀 들떠있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것들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의 참 안타까운 미래인데요. 초고령 사회의 청년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유소년부터 청년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자,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을 통계청에서 예측한 걸 보시게 되면 2040년이 됐을 때 34.4%가 되는데 이때 베타 세대가 이제 다 태어나게 돼요. 1살에서 15살로. 2070년이 되면 이제 노인 비율이 46.4%가 되는데 이렇게 인구의 절반이 노인일 때 이 친구들이 몇 살이냐면은 31세에서 45세. 한창인 시기에 열심히 일할 한창인 시기에 우리나라의 고령화 상황이 가장 극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위연령. 우리나라 사람들 연령별로 쫙 세어나서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46세에 넘어갔고요. 2070년에는 62.2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베타 세대가 31살에서 45세니까 이 친구들은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굉장히 어린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나이 가지고 위아래 따지고 있으면 이 친구들은 길을 펼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2070년에 딱 이렇게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게 힘들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부양 부담 자체는 심할 것이다. 2070년에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서 부양 부담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가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 세금이 꽤나 높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기성세대가 손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얘네들은 아무리 나이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회의 소수자들일 것이다. 자,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퍼센테이지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자, 지금의 합계 출산율을 유지하고 중위 추계로 봤을 때 이 친구들의 비율, 파란색이 베타 세대거든요. 자, 2039년이 되면 7%, 2070년 정도가 되면 12%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소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65세 이상이 뭐 50% 가까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베타 세대에게 1인 1투표권,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연 공정할 것인가? 저는 이 친구들이 살아갈 미래에 얼마나 억울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귀하게 자라서 자존감은 높을 거예요. 그런데 초고령 사회의 소수 집단으로서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분노에 쌓여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극단주의적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친구들 세대, 베타 세대가 16% 인구 비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될지는 궁금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고령자들에 비해서 영향력은 상당히 적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친척이 없는 세대예요. 소규모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자, 1960년만 하더라도 합계 출산율이 6명 정도니까 형제, 자매, 그러니까 이모, 고모, 삼촌 이런 사람들도 엄청 많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베타 세대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1.57, 뭐 1.22, 그러니까 엄마, 아빠, 형제가 한 명 있거나 없거나 뭐 이런 세대를 살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고모, 이모, 삼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도 결혼을 안 한 경우도 흔해서 사촌 형제도 없을 가능성, 고모부, 이모부도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뭐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베타 세대는요, 뭐 명절 모임이라든지 대규모 결혼식, 대규모 장례식을 경험을 못 해볼 가능성도 있어요. 매우 축소된 형태의 명절 모임, 결혼식, 장례식을 보게 될 세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명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여럿이 모여서 떠들썩하게 보내는 그런 문화는 이 친구들이 아예 경험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공동체 정신이 과거와 많이 다를 거예요. 사회 중심의 공동체의 정신은 아닐 것이고 뭐 커뮤니티, 취향 중심으로 아주 마이크로화된 공동체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아니까 이거는요. 자, 그리고 또 확실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인구 감소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보다 훨씬 축소화된 대한민국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5천만 명 국민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게 됐지만 이 친구들이 2070년에 만 31세에서 45세가 됐을 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 초반대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봐야겠지만 보니까 중학교 들어가면서 5천만 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자,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자,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전체 인구수보다 훨씬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2천만 명가량. 그러면은 뭐 삼성에서도 이렇게 일감이 아니라 일손이 없어서 문 닫을 판이다. 이렇게 인력 부족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판이고, 자, 그리고 이렇게 사회 필수 인력들, 외과 전문이라든지 경찰관, 소방관, 군인 이런 사람들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첨단 자동화 기술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고, 자, 그리고 우수한 외국인 이민자들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나라에 잘 교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베타 세대가 살아갈 미래에는 자동화 기술,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외국인들도 함께 살아가게 되는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아이들이 많이 적게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육 경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1년의 출생아 수가 23만 명, 20만 명 초반대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대학교 입시 그 선발 인원이 4년제랑 전문대 다 합치면 50만 명가량이거든요. 그래서 출생아 숫자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일단 2배인 상황이기는 해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 입시 이렇게까지도 아직도 치열한 이유는 다 가려는 곳이 인서울, 좋은 대학교에만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고, 근데 그것도 문제인 것이 지금의 입시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되죠. AI가 너무나 발전을 하고 있으면서 수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뚝딱 풀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 심지어 수학 경시대회, 코딩대회, 그리고 박사 수준의 과학적인 질의 응답에 있어서도 사람보다 나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베타 세대의 이 청소년기에 교육이 바뀌어 있지 않다면, 지금처럼 교육이 아주 치열하고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교육이라면 지금 현재의 기성세대들은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사분들이나 그런 뭐 교수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는 진짜 엄격하게 합니다. 거의 그분들에게 따지듯이 혼내듯이 하면서 제가 좀 말투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겠죠. 자, 우리의 목표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하자. 이거 넘어가게 되면은 인간이 아무 짓도 안 해도 계속 뜨거워지니까. 자, 근데 안타깝게도 2024년 작년에
1.5도를 일시적으로 넘겼습니다.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온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탄소 빵빵하게 배출하면은 계속해서 지구의 온도가 5도씨까지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은 IPCC 과학자들에게 설문을 돌려봤을 때 이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들의 77%가량은 1.5도는 절대로 사수 못하고 2.5도, 3도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전문 과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또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온난화라는 것은 이게 누적이 되거든요. 뱉어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서 사라지지 않고 100년 동안 누적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뱉어놓은 거 있고 지금에 뱉어놓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쌓이면서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극단적인 폭염 상황이 몇 배씩 늘어나고 홍수와 가뭄도 몇 배씩 늘어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식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 뭐 코코아라든지 겨자라든지 와사비, 콘치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별별 곳들에 다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내놓은 세계 위기 보고서 2025년 판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참여한 900명의 사람들 전문가들이 10년 후에 가장 걱정되는 것으로 이 초록색들이 다 기후 위기 관련된 거예요. 극단적인 기후 사건들, 생물 다양성 감소, 지구 시스템의 치명적 변화, 지구 자원 부족 이런 것들을 상위의 위험 요소로 꼽고 있다. 자,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베타 세대들은 아열대의 기후에 대한민국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도 계속 아열대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도 바뀌게 될 거예요. 이제 사과라든지 포도 그런 거 말고 백향과 용과 망고, 파파야, 구아바 이런 것들의 주산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점점 이제 스키장 운영이 어려워져가지고 아무래도 스키장이 운영을 축소한다든지 스키장 몇 개가 닫아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부터 태어날 베타 세대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다 내용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이전 세대보다 좋은 세상 살 것 같으신가요? 이전 세대보다 힘든 세상을 살 것 같으신가요? 제 구독자분들은 힘든 세상이라는 의견이 살짝 많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는 의견에는 아무래도 기술 발전에 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꼽고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달린 댓글들을 좀 소개해드리자면은 한국은 취업이야 쉽겠지만 국민연금 등의 세금으로 소득의 반 정도를 뜯길 예정이다. 미래는 기술이 좋아지지만 전쟁, 자연재해, 범죄 등 안 좋은 요소도 진화해서 삶의 만족도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나을 것 같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가치관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발전 때문에 이거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믿을 것은 기술밖에 없어요. 자, 베타 세대는요, 소수의 인구가 새롭게 발전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베타 세대의 미래는 너무너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첨단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니까 얘네들이 살아갈 미래가 좋은 세상일지 안 좋은 세상일지 알기가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AI가 인간의 일을 다 빼앗아갈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AI, 로봇 등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도 미래 사회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될까 봐가 더 걱정이 된다. 그래서 베타 세대들은 이런 기술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이들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베타 세대는 앞으로 어떠한 미래를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제 의견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사람들이 그 의견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 남기러 가시죠.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